저는 여러 해 동안 친정에 머물고 있었고 남편은 병원에서 혼수 상태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화가 나서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병원에 갔고 그곳에서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가슴에 엎드려 오열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뒤돌아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비입니다. 꿈속에서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아주 작은 실수 하나였을 뿐인데 이렇게 큰 벌을 받게 될 줄이야.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이 날 집에서 내쫓았고 이제는 형수가 또다시 내게 날카로운 말들을 퍼붓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 내가 숨기고 싶은 그 아픈 과거를 다시 꺼내들며 내 가슴을 후벼 파듯 말했다. 형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일에 내 잘못은 없었다는 걸. 내가 한 모든 선택은 결국 가족들의 뜻을 따라 한 일이었단 걸.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나를 버렸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 등을 돌린 것이다. 그날 나는 부엌 한켠에 앉아 찬밥을 허겁지겁 떠먹고 있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에 손이 떨릴 정도로 허기가 졌다. 그때 형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무표정한 얼굴로 내 앞으로 다가오더니 내 앞에 밥그릇을 획 치워버렸다.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내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남편이 버리도 못 해오는데 네가 어떻게 세 끼씩 밥을 챙겨 먹을 수 있지? 지금이 내가 호강할 때라고 생각해? 계속 이 모양이라면 당장이라도 널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날 부끄럽고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혹시나 언젠가 저 여자의 친딸이 나와 같은 일을 겪게 된다면 그땐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에 형수는 정말이지 사람이라기보다 마치 악귀처럼 보였다. 얼굴엔 연민도 분노도 아닌 냉정한 경멸만이 떠올라 있었다. 형은 언제나 그랬다. 형수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내 얼굴을 쏘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를 순진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것만 그런 거였네. 내 속도 썩었잖아. 너 생각보다 훨씬 나빠. 그 말에 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무도, 그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엄마마저도 나를 나무랐다. 내 형수가 그렇게 굴면 그건 다 내 탓이지.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 여자가 화가 나는 거잖아. 조용히 지내, 제발.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그 순간조차 목구멍에선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차라리 다 토해버릴 것만 같았다. 그날 저녁 형수의 아이들과 마당에서 잠깐 놀아주고 있었는데 그중 막내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다. 아이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나는 화들짝 놀라 급히 아이를 부축했다. 그 찰나였다. 형수는 마치 매서운 독수리처럼 날아와 아무 말도 없이 내 뺨을 연달아 때리기 시작했다. 감히 내 자식한테 상처를 입혀. 우린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이 집에 들여놓았는데 네가 보답이라는 게 내 자식들 다치게 하는 거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됐어. 이젠 참을 만큼 참았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더는 한순간도 널 두고 보고 싶지 않아. 형수는 내 팔을 세게 움켜쥐고 현관으로 끌고 갔다. 나는 너무 놀라 멍하니 끌려가기만 했다. 나가. 너 같은 애는 이제 남편한테 나가.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너 같은 애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그 바보 같은 내 남편뿐이야. 그리고 그렇게 나는 밤거리로 쫓겨났다. 그날 밤의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했고 뺨에 남은 손자국은 불에 댄 것처럼 따가웠다. 형수는 차가운 얼굴로 나를 노려보더니 날 향해 손가락질하며 또다시 말했다. 나가. 당장 여기서 꺼져. 가. 너 같은 애는 그 멍청한 내 남편이나 감당하지. 나는 애원하듯 그녀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다. 형수님, 제발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미 세상 모든 문이 제 앞에서 닫혔어요. 이 집의 문마저 닫히면 전 진짜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요. 제발 한 번만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눈앞은 흐릿했다.
하지만 형수는 그저 비웃듯 고개를 돌렸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조용히 들려오는 한 목소리가 나를 멈춰 세웠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봐요. 지금은 가장 어두운 밤일지 몰라도 어쩌면 고통이 트는 새벽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한 남자가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낯설지만 그 눈빛엔 따뜻함이 있었다. 눈 누구세요? 절 아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잔잔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당신을 몰라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냥 돕고 싶었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이상하게도 내 안에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잔뜩 움츠러든 내 마음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울기만 할 순 없어. 나는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가보기로 결심했다. 마지막 희망이 그 사람에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한 걸음 떼자마자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돈이 없잖아. 나는 급히 근처에 사는 아주머니 댁으로 찾아갔다. 사정을 설명하며 조심스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내 말을 듣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너한텐 늘 돈이 없잖니. 갚을 수 있긴 하겠어? 그 말에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남편이요, 의식이 돌아왔대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서요. 정말 금방 갚을게요, 꼭이요. 그 말에 혹한 아주머니는 결국 돈을 건네주셨고 나는 조바심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내내 생각했다. 제발 눈을 떴으면 좋겠어. 이번엔 웃으면서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간호사에게 다급히 물었다. 저기 제 남편은요? 지금 어떻게? 간호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볼게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달래며 의자에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는 마침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남편분이 조금 전 숨을 거두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가슴 속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져 버렸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안 돼요. 그 사람 절 이렇게 두고 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데 어떻게 날 혼자 남겨두고 가요? 나는 간호사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가녀린 손끝이 떨리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간호사는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말했다. 지금은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마음을 다잡으세요. 그 말조차도 그 순간엔 잔인하게 느껴졌다. 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외쳤다. 다들 그래요. 그저 참아라. 괜찮아질 거다 말만 해요. 하지만 전 정말 더는 못 참겠어요. 간호사는 나를 조용히 달래려 했다. 지금은 너무 충격이 크시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아보세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울컥 화가 치밀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외쳤다. 다들 그래요. 모두가 전부 다 참으라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얼마나 참아야 해요? 저 정말 지쳤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간호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그 자리를 떠났다. 어쩌면 그녀는 내가 단순히 감정과잉인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다. 슬픔을 연기하는 거라고 그냥 유난스러운 여자로 생각했을지도. 나는 조용히 남편의 병실로 향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 존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잔인한 거지?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다. 고요한 병실 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남편의 몸을 붙잡고 흔들며 애원했다. 제발 눈 좀 떠봐요.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난 어떡해요? 그때 간호사가 다급히 들어와 말했다. 이런 행동은 안 됩니다. 시신이 다칠 수도 있어요. 나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죽었다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아직 안 죽었어요. 이 사람은 절 버리고 가지 않아요. 그럴 리 없어요. 나는 남편의 가슴 위에 조용히 머리를 기대었다. 그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는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 순간
내 모든 존재가 흔들리고 무너졌다. 손끝까지 저려오는 슬픔 속에서 나는 다시 예전의 나를 떠올렸다. 나는 원래부터 정말 사소한 잘못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그저 상상만 해도 두려웠다. 어릴 때부터 나는 매일 눈물을 흘렸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내 곁에 와서 나를 꼭 안아주셨다. 괜찮아. 울지 마라. 운명도 결국 내 편이 되어줄 날이 올 거야. 너처럼 마음 착한 아이한텐 꼭 좋은 일이 생긴단다. 그 말을 들으면 나는 가슴 벅차게 대답했다. 정말이에요, 엄마? 그럼 저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게요. 혼자라도 끝까지 참아볼게요. 엄마는 그런 내 말이 오히려 가슴 아팠는지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그렇게 큰 말은 하지 마라. 엄마는 내가 그렇게까지 애쓰는 거 마음이 아프단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공무원 시험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그때 집안은 형의 결혼 준비로 분주했다. 형은 본인의 뜻대로 결혼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가 선택한 여자는 내가 보기엔 다소 지나치게 현대적이고 어딘가 모르게 경솔한 사람이었다. 그 시절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셨다. 아버지는 그 여자와 그 가족의 소문을 듣고는 단호히 반대하셨다. 그 여자하고 결혼한다면 넌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줄 알아라. 하지만 형은 이미 귀를 닫은 상태였다. 엄마에게도 똑같이 말했다. 그 여자 말고는 결혼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그 사람하고 할 거예요. 그때의 형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착하고 순한 형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에 홀린 듯한 눈빛이었다. 형은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이 집을 떠나는 것도 개의치 않겠다는 듯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형이 아니라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집안은 말할 수 없이 싸늘해졌다. 가장 힘들어 보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다. 형에게 오토바이를 사주겠다고 아버지는 그토록 아끼시던 경북 시골의 땅을 팔아버리셨다. 그 땅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청춘과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하나의 세계였다. 시골에 갈 때마다 아버지는 늘 그 땅 한가운데 서서 멀리 산과 하늘을 바라보셨고 나는 그 곁에서 조용히 묻곤 했다. 아버지, 왜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그냥 여기가 좋다. 여긴 내 마음이 쉬는 곳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땅을 팔고 돌아온 날 아버지는 고요히 서류를 내려놓으셨고 그 눈가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다. 형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건 사람이야. 돌이야? 그때부터 형은 내게 감정 없는 사람, 냉혈한처럼 보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넌 착하니까 잘 될 거야. 나중엔 돈도 많이 벌겠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억지로 눈물을 삼켰다. 그 앞에서 눈물 따윈 아무 소용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며칠 후 아버지는 마당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아버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때 형이 들어왔다.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진 걸 보자마자 그는 차갑게 내뱉었다. 부탁인데요, 아버지. 이런 연극 같은 건 다른 데 가서 해주시죠. 나 다 알아요. 다 내 마음 돌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너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투야? 너 제정신이야? 그분은 아버지라고. 형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했다. 그냥 할 말 한 거야. 난 이제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한 그는 자기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아버지는 나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다. 형한테 전해줘라. 결국 그 아이 원하는 대로 됐다고. 근데 그 여자는 옳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왜 반대했는지 곧 알게 될 거다. 아버지는 그 여자 집안에 대해 이미 다 알아보고 계셨다.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속은 복잡하고 문제 많은 집이었다. 하지만 형은 아무에게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심지어 엄마도 그냥 놔두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도시락을 준비해 아버지 방 앞에 놓고 노크했다. 아버지, 식사 좀 하세요. 안 드시면 안 돼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문을 열지 않으셨다. 엄마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아이, 또 왜 저러셔. 됐어.
그냥 내버려둬.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고. 나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물러났다. 그리고 새벽녘 어디선가 들려온 비명소리에 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른 채 거실로 달려나갔다. 거기엔 엄마가 있었다. 나는 엄마 품에 안겨 물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설마?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나를 안고 말하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멎을 듯했다.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힘없이 쓰러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며칠 동안 집안은 깊은 슬픔에 잠겼고 온 가족이 말없이 아버지를 추모했다. 그런데 형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초조한 듯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엄마가 겨우 감정을 추스르자마자 그날 오후 형은 엄마를 데리고 그 여자 집으로 향했다. 나는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런 날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거야? 아버지 장례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속으로 외치고 싶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적어도 아버지가 떠난 지 49제라도 지나고 나서, 아니 단 7일만이라도. 하지만 그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여자가 우리 집 형수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다. 나는 처음엔 그녀가 왜 나를 그토록 싫어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눈빛엔 매번 싸늘한 기운이 스쳤고 입을 열어도 꼭 필요한 말 외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엄마와 대화를 나누다 물었다. 엄마, 혹시 형수한테 제가 뭐 잘못했나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난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그 아이가 너를 싫어하는 건 형 때문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실망이 밀려왔다. 형과 형수 둘 다 나를 외면하고 있었던 거였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얼마 후 형수는 갑자기 내 혼사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겨우 19살이었다. 아직 결혼 같은 건 생각도 하기 싫었고 나는 공부가 하고 싶었다. 대학도 가고 싶었고 내 이름으로 일하고 내 삶을 개척해보고 싶었다. 어느 날 나는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자 형수가 낯선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그 6달 동안 처음으로 그녀가 나에게 웃음을 보였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묻고 자리를 내주었다. 형수는 내 옆에 조용히 앉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마리아 하나 기대하고 온 거야. 우리 사촌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성격도 좋고 사람도 참 괜찮아. 내가만 괜찮다고 하면 그쪽으로 얘기 좀 해볼까 해.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엔 어딘가 모를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형수님, 제 결혼 얘기는 제 뜻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제발 다시는 이런 말로 저를 흔들지 말아주세요. 그 말과 함께 나는 손으로 문을 가리키며 나가달라고 했다.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상냥한 척 접근해온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몰랐다. 그날 저녁 형이 방으로 들이닥쳤다. 얼굴엔 분노가 가득했고 문을 세게 닫으며 소리쳤다. 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형수가 널 위해서 해주는 말에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굴어? 나는 담담히 말했다. 저는 제 삶을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공부도 제 권리고요. 그리고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돈, 저한테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돈이면 저는 남 눈치 안 보고 제 공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형에게 또 다른 분노의 불씨를 지핀 듯했다. 내가 공부를 마치게 둘 줄 알아? 어림도 없지. 형은 조롱 섞인 말투로 그렇게 내뱉었다. 그 말이 끝나고 방문은 거칠게 닫혔다. 나는 하루 종일 그 방 안에 갇혀 있었다. 밥도 없이 대화도 없이 그저 침묵 속에 스스로를 다잡는 수밖에 없었다. 해가 질 무렵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눈빛은 냉담했고 목소리에는 인내심이 묻어 있었다. 형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왜 말을 안 들어? 괜히 고집부리다 쫓겨나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너 진짜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나는 조용히 엄마를 바라보았다.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마음으로 물었다. 그럼 엄마는요?
형이 절 내쫓으려고 해도 아무 말도 안 하실 건가요? 엄마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엄마도 어쩔 수 없어. 지금은 그냥 형수 말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단다. 나도 그 애한테 신세지고 살고 있잖니.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형수는 이미 이 집안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 있었다. 형은 형수 손바닥 위에 있었고 엄마는 그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형에게 말했다. 저 결혼할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결혼 전에 2년. 그 시간 동안은 공부하게 해주세요. 대학교에 굳이 다니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집에서라도 혼자서라도 제 방식대로 졸업장만큼은 꼭 따고 싶어요. 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린 뭐든 상관없어. 어차피 네가 더 고집 안 부리면 되는 거니까. 며칠 뒤 형수는 자신이 말한 사촌을 데리고 집에 왔다. 예상외로 그쪽 집안은 생각보다 훨씬 단정하고 깔끔한 분위기였다. 남자 쪽 부모님은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내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들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내게 부드럽게 말했다. 결혼 후에도 원한다면 계속 공부해도 괜찮단다. 우리 집은 그런 거 강요하지 않아. 너희 뜻이 가장 중요하니까. 나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내가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형에게 말했다. 형, 저 결혼할게요.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요. 그 말을 들은 형수는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다. 세상에, 얘 좀 봐. 어디서 여자애가 저렇게 뻔뻔하게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니? 요즘 애들은 정말 창피함도 없구나. 나는 잠시 형수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형수님, 기억 안 나세요? 몇 달 전엔 형수님이 저한테 결혼하라고 애원하다시피 했던 거요. 그땐 그렇게 절 설득하더니 이제 제가 스스로 하겠다고 하니까 왜 또 그렇게 화를 내세요? 형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나는 그 말로 더는 말다툼하지 않겠다는 듯 다시 책상 쪽으로 돌아섰다. 지금은 내가 스스로 결혼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왜 이런 소란을 부리는 건데요? 형수는 형을 보며 외쳤다. 봤어요? 이 애가 나한테 얼마나 버릇없게 구는지. 입만 열면 대드는 것 좀 봐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형은 결혼식을 일주일 뒤로 앞당기자고 정해버렸다. 마치 내 행복을 조금도 허락할 수 없다는 듯이. 형수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 속엔 독이 가득했다. 내가 그렇게 쉽게 내가 행복해지는 꼴을 봐줄 것 같아? 나는 분노를 누르며 말했다. 당신이 뭘 하든 절 못 꺾어요. 이젠 당신 계략도 다 보여요. 아무리 해도 저는 제 삶을 지켜낼 거예요. 며칠 후 결혼식을 사흘 앞둔 어느 날이었다. 나는 옥상에 올라가 빨래를 널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너 왜 나 모른 척해? 내가 부른 거잖아. 이젠 왜 도망쳐? 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섰다. 그 남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놀라고 당황한 나를 보며 그는 점점 소리를 높였다. 우리 둘이 서로 사랑했다며? 이젠 다 끝났다고? 아니잖아. 너 아직도 날 좋아하잖아. 그 순간 엄마도 옥상에 함께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 남자에게 소리쳤다.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해? 바로 그때 형수가 옥상으로 올라왔다. 그리고는 손을 허리에 올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봐요. 내가 뭘 했어요. 이 애가 예전부터 이상하다니까. 이상한 남자랑 연애질하고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줬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형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계속 소문을 퍼뜨렸고 엄마는 내 곁에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라도 좀 가만히 있어. 괜히 나서서 싸우지 말고. 엄마는 이 나이에 이런 시끄러운 일 너무 싫어.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엄마는 정말 내 친엄마 맞아요? 적어도 날 믿어줄 사람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됐어. 이런 애 우리 집안에 둘 수 없어. 결혼은 깨졌어.
그리고 너랑은 이제 끝이야.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아무도 모르게 낯선 집으로 데려가졌다. 형수의 사촌이라는 남자. 그가 나타나 내게 말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내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집은 생각보다 컸고 방도 넓었지만 그 공간 어디에서도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부모는 점잖아 보였고 겉으로 보기엔 정돈된 가정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솟았다. 나는 침묵을 깨고 물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했어요?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이 왜 갑자기 날 데리고 와서 아내라고 부르는 거죠?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내 형수, 나랑 대학 동기였어. 그때부터 널 놓고 계획하고 있었지. 내가 뭘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여긴 그런 거 따지지 않는 집이거든. 사실 너희 형수랑 나 예전에 꽤 친했어. 한 번은 형수를 보러 너희 집에 갔었지. 그때 처음 널 봤어. 그의 눈빛이 어딘가 낯설게 부드러웠다. 그날 이후로 자꾸만 내 얼굴이 생각났어. 형수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지. 하지만 형수는 단호하게 반대했어. 너랑 결혼하게 되면 자기 과거가 드러날까 봐 두려웠던 거야. 나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너희 혼사를 다른 집안에 억지로 진행시킨 거야.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형수가 알게 된 거지. 내 시댁이 훨씬 좋은 집안이라는 걸. 심지어 내 남편이 자기 남편보다 수입도 많고 배려도 넘친다는 사실까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형수는 내 삶을 더 나쁜 곳으로 몰아넣으려 했고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왔지. 널 데려가라고. 나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난 널 좋아했어. 하지만 네 방법은 옳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아.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다는 것도. 그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고 나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속삭이듯 말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지금 당장은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정말 진심이라면 앞으로의 시간 동안 나를 소중히 대해주세요. 나 많은 걸 바라는 사람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앞으로 잘할게.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 그날 밤 나는 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말했다. 오늘 내 가족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러 가려고 해. 이 결혼이 너희 탓이 아니란 걸 반드시 밝혀야겠어.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날카롭게 울려온 전화 한 통이 내 세상을 무너뜨렸다. 교통사고입니다. 남편분,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나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혼수 상태입니다. 당분간 회복은 어렵습니다. 나는 손이 떨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토록 용기를 내주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 시댁은 차갑게 문을 닫았다. 이제 우린 너랑 아무 상관없어. 우리 아들이 의식이 없는데 내가 왜 우리 집에 들어와? 나는 말없이 돌아서야 했다. 그리고 다시 그 지옥 같던 친정집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 형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비웃었다. 봐봐, 내가 뭘 했어? 결국엔 다 망해서 돌아오잖아. 난 내가 이렇게 무너진 꼴을 보고 싶었어. 그날부터 나는 또다시 그 집에서 얹혀 살게 됐다. 하지만 형수는 이제 더 노골적으로 나를 괴롭혔다. 온갖 집안일을 다 도맡아도 돌아오는 건 쉴 새 없는 잔소리와 욕설뿐이었다. 형수는 이젠 나를 쳐다보는 것조차 싫어했다. 엄마는 형수의 눈치를 보느라 늘 침묵했고 혹시라도 내 편을 들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워했다. 그렇게 또 3년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참았다. 버텼다. 하지만 결국 형수는 차디찬 목소리로 나를 내쫓았다. 말도 없이 거칠게 등을 밀쳤고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거리로 나왔다. 그날 밤이었다. 나는 병원에서 남편이 누워있던 병실에서 그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요했고 아무 기척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 손 잡아줄래? 나는 믿을 수 없어 눈을 비볐다. 그는 다시 말했다.
이 손을 잡으면 너의 인생에 다시 빛이 들어올 거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마치 전기가 흐르듯 내 몸을 덮쳤다. 깨어보니 나는 여전히 그의 병상 곁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그가 아닌 며칠 전 골목길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널 정말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내 결혼 소식을 듣고 모든 걸 포기했지만 내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어.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제라도 내 곁에 있어줄래? 그는 나를 데리고 조용히 병원을 나왔다. 그의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얘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아이 늘 말했어. 이젠 우리가 너를 지킬게. 그 집에서 나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는 다시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우리 이번엔 진심으로 같이 살아볼래? 그 순간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머릿속에 울렸다.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 그 손이 널 지켜줄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마음속에서라도 그와 작별을 구할 수 있었다. 형수는 시간이 흘러 병든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예전의 화려함은 모두 사라졌고 지쳐 있었다. 미안하다. 그땐 왜 그랬는지. 정말 미안하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용서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그녀는 눈을 떨구고 돌아섰다. 나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다. 그 모든 시간을 견뎌왔기에 이제야 온전히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고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